네,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동물병원의 위생관리 이제 36번인데 이게 49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거의 끝날 것 같고, 자, 다음 중 동물병원의 위생관리에 관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자, 일단은 위생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쓰레기통 비우는 거, 그리고 상시적으로 청소하는 거, 이런 것들 중요하다 그랬고, 바닥에 눈에 띄는 오염물이 없어야 한다. 그죠? 변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이런 거는 눈에 확 띄는 거죠. 의료기구에는 피나 털이 묻어있지 않도록 잘 세척한다. 그쵸? 여러분들이 수술 같은 거 하고 나고 이러면 어때요? 잘 세척해야 되죠? 칫솔 같은 걸로 잘 세척해서 피 같은 거 묻어있지 않도록 굳어버리니까. 오전에 출근하면 격리 입원실을 포함해서 모든 진료실과 입원실의 창문과 문 등을 개방하여 적절하게 환기한다. 환기하는 건 좋아요. 그죠? 환기를 해갖고 공기 흐름도 원활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근데 격리 입원실을 함부로 환기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균들 밖으로 다 빠져나오죠. 격리 입원실을 포함해서 다 환기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격리 입원실은 항상 주의해야 돼요. 의료 폐기물은 다른 곳에 오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깨끗하게 처리해야 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주황색 봉지로 싸고 테이프로 감고 박스 같은 걸로 싸고. 일반적으로 소독약은 정제수에 적정한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그쵸? 소독약은 보통 희석해서 사용하고 이미 희석이 된 소독약도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다음 중 10%의 제품을 사용하여 7.5%의 용액 1000ml를 만들려고 할 때 필요한 소독약과 물의 양으로 맞는 것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10%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사용하는 어떤 소독약이나 이런 게 10%로 이미 희석됐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10% 여러분 3% 과산화수소를 내가 샀다. 그러면은 과산화수소 3%, 물 97%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알코올 70%짜리 샀다. 그러면은 70%가 알코올, 30%가 물이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10% 제품을 사용했으면은 그 용액 안에는 10% 그러니까 100짜리를 만약에 샀다. 그러면은 10은 그 용액이 있는 거고 90은 물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제품을 사용해서 7.5%의 용액 1000ml를 만든대요. 자, 1000ml에 7.5% 들어있으려면 얼마 있어야 되죠? 1000ml짜리 용액에 만약에 75%가 들어있으면 750ml가 있는 거죠. 750, 물 250 있는 거죠. 7.5% 있으면 그 용액이 75 있는 거죠. 물이 925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000ml를 만들려고 할 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전체 볼륨은, 전체 용액은 1000ml가 되면 되고 내가 원하는 용액은 딱 75ml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10% 제품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내가 75ml가 필요하죠. 그럼 10% 제품을 사용할 때는 750짜리를 사용하면 되죠. 그죠? 750을 쓰면은 10% 제품이니까 그 안에는 내가 원하는 용액이 75ml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75ml 안에 1000ml가 되기 위해서 용액 7.5% 용액 1000ml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용액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750에 소독약을 사용하면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용액이 이제 75 들어있는 거고 1000을 만들어야 되니까 물은 2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독약 750, 물 250. 그래서 이거를 조금 말을 조금 쉽게 하면은 다음 중 산화수 클로렉신이라고 할까요? 아니다. 그냥 이렇게 두자.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1000ml에 7.5% 용액을 만들 거니까 들어가는 용액은 전체 볼륨 1000ml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75ml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75ml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100% 용액을 쓰는 게 아니고 10% 용액을 사용하는 거예요. 10% 용액은 750을 썼을 때 그 안에 75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750을 쓴 다음에 나머지 250을 물로 채우면은 7.5%짜리 1000ml가 되는 거죠.
자, 38번. 다음 중 파보바이러스 등의 전염성 질환의 소독 효과가 탁월하나 부속을 부속을 금직시킨대. 죄송해요. 금속을 부식시키고 냄새가 독한 단점이 있는 소독약은 뭐죠? 차염소산 나트륨. 이거 락스라 그러지 않았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다면 차염소산 나트륨은 성분명이고 락스는 제품명이에요. 유한락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락스로도 알고 있어야 되지만 차염소산 나트륨이라고도 알고 있어야 돼요. 차인지 치아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치아염소산 나트륨. 제가 알기로 차염소산인데 어쨌든 자, 파보바이러스 같은 경우 제가 가르쳐 드렸죠. 파보바이러스 뭐 칼리시 바이러스 같이 뭐 어쨌든 이런 바이러스는 뭘로 된다고요? 알코올 같은 걸로 안 되고 클로렉신은 안 되고 무조건 락스. 소독 효과는 탁월하지만 여러분 락스 냄새 알죠? 화장실 같은 거 청소하고 그러면 냄새 독하고 그리고 락스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스테인리스 스틸, 심지어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수술용 기구 같은 것도 막 부식시킨다 그랬어요. 자, 그런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알코올 용액 몇 프로 사용하죠? 70%꼭 알아두세요. 자, 알코올 용액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00% 되면 더 독해서 더 잘 죽이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과학적으로 70%라 그래요. 70%가 가장 소독력이 좋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이에요. 70%가 소독력이 가장 좋다. 자, 원내 감염 예방을 위한 것은 잘못된 것은 원내 감염이라는 건 뭐죠? 감염이 내가 어떤 질병을 걸려갖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아니고 병원 안에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다른 같이 입원한 강아지에 의해서 감염이 되든지 그래서 병원에서 감염되는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원내 감염이라 합니다. 원내 감염이 발생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청소 같은 거 잘해야 되고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은 잘 세척하거나 제거하거나 해야 되죠. 격리실 같은 것도 관리 잘해야 되고 뭐 타월이나 그런 걸 하나 쓰더라도 이 강아지 썼다 저 강아지 썼다 하면은 병 같은 게 옮아다닐 수 있겠죠. 타월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을 없앤다. 바닥에 불필요한 물건을 놓지 않는다. 이런 물건 같은 것들이 매개체가 될 수 있죠. 감염에. 눈에 보이는 오염은 그때마다 닦아낸다. 오염구역에서 청결구역으로 일방통행해야 한다. 이게 틀렸죠. 청결에서 오염으로 일방통행해야 됩니다. 오염에서 청결로 일방통행하면 어때요? 지저분한 데서 깨끗한 데로 가서 깨끗한 데를 다 오염시켜버리는 거예요. 깨끗한 데서 지저분한 데로 가면은 어차피 지저분한 데니까 상관없어요. 그죠? 일방통행은 청결에서 오염구역으로. 그리고 사람이 막 격리실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되겠어요? 동선과 이동 범위를 반드시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여기저기 움직이지 않도록. 피설사와 구토를 주증으로 하는 어린 강아지가 내원했을 때 가장 먼저 조치할 것은, 자, 피설사, 구토, 어린 강아지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있냐면 파보. 리세션을 보는 여러분들은 파보라든지 홍역같이 무시무시한 전염성 질병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판단해야 여러분이 격리실로 보낼지 안 보낼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파보를 반드시 의심하고, 파보 의심되면 어때요? 일단 나이 보고 그 다음에 백신 여부를 물어봐야 되죠. 얘 백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뭐 유기견이에요, 어제 입양했어요, 이러면은 즉시 격리실로 이동을 시키고 바로 수의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수의사한테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되고, 어쨌든 즉시 격리실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일단 접수를 해놓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하면은 다른 강아지 다 같이 파보 걸릴 수도 있죠. 진료실로 옮겨서 우선적으로 진료 볼 수 있도록 한다. 배려는 고맙지만 진료실로 들어가는 순간 그 진료실도 오염이 돼버립니다. 항문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에 우선적으로 전염병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전염병 검사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항문에서 시료 채취해갖고, 아니면은 아까 변 같은 게 바닥에 있으면은 거기서 시료 채취해서 전염병 검사, 파보 검사를 해야 하지만 거기서 하면 안 되죠. 일단은 격리실로 옮겨서 격리실에서 사용하는 키트 같은 걸 써가지고 거기서 이제 검사를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상태가 위중할 수 있으므로 즉시 응급실로 옮긴다. 위중하게 들어오는 애들도 있지만 일단은 뭐 설사 보이고 토한다고 해서 응급실로 바로 옮길 필요는 없죠. 호흡을 못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일어나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응급실로 가야겠지만 일단은 응급실보다 중요한 거는 어디로? 격리실로 옮겨야 한다. 자,
자, 보호자가 개를 데리고 출국할 때 동물병원에서 반드시 도와줘야 하는 부분은 뭘까요? 개를 입국장으로 이동시켜줌. 뭐 이런 서비스까지는 안 해줘도 되겠죠? 검역하는 곳에 전화를 걸어서 동물의 상태를 설명해줘.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보호자가 왜 왔겠어요? 접종 증명서를 달라고 온 경우가 제일 많죠? 그래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차트에서 출력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예방적으로 멀미약을 처방해줌. 반드시 안 해줘도 되죠. 다만 보호자가 원할 때는 멀미약 처방할 수 있지만 보통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멀미약을 잘 안 먹죠. 비행기보다는 그냥 장거리 차 타고 갈 때 멀미약을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원한다면 처방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3번이 더 가깝겠죠. 광견병에 대한 항체검사 진행해줘. 네, 이거는 병원보다는 이거는 검역검사본부에서 보통 합니다. 항체검사를 하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나라에 따라 다른데, 그런데 이거는 안 하는 동물병원이 많아요. 광견병 항체검사는.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안 돼 있고 보통 이제 그냥 큰 기관 같은 데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요거는 동물병원에서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런데 예방접종 증명서는 여기서 만약에 접종을 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출력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동물을 데리고 입국할 때 바르지 않은 것은, 자, 세관 신고서에 검역 대상 입국할 때랑 이제 출국할 때랑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세관 신고서에 검역 대상 물품을 기록한다. 강아지, 고양이 있으면은 기록해야 되고, 동물 검역관에게 수출 정부 기관에 검역 증명서 제출한다. 뭐 EU, 미국 이런 식으로 검역됐다는 거 증명서 제출하고, 동물을 데리고 들어올 때는 마이크로칩 이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도 이루어져야 되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오는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핸드라마 및 니파 바이러스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박쥐 같은 애들이 매개가 돼서 생기는 인수공통 전염병인데, 이 증명서는 미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호주라든지 말레이시아 쪽입니다. 이거는 그 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에 보면은 동물 검역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레포트를 쓰는 과정에서 이걸 봤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세요. 반려동물이 출국할 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검역 관련이니까 검역본부에서 하죠. 농림, 축산, 검역본부에서 담당해서 하게 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제 사람 쪽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쪽이고, 식품검역 같은 거 뭐 그런 거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대신에 기본적인 축산물, 농산물 검역은 또 다 여기서 다 해요.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련이 없고, 해습기준원이라 그래서 그 축산물, 농산물 이런 거 해습 같은 거 담당하는 기준원이 있어요. 뭐 수의사라든지 아니면 축산에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일하시는데, 요건 뭐 관계 없고. 자, 다음 중 수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카드 결제는 가급적 받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죠. 그거 다 카드인데 이 문제가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영수증과 명시서를 보여드리며 오늘의 진료 내용을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보면 비싸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비싸죠. 여러분 사람병원 가면은 의료보험 있고 그러니까 얼마 내요? 보통 진료 보고 4,400원 내죠. 동물병원의 기본 진료비가 일단 더 비싸요. 5,500원에서 한 만원, 1,000원 정도 합니다. 세금까지 붙으니까. 그 다음에 뭐만 하면서 약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일주일치 약 먹으면 3만원, 엑스레이 한번 찍으면 4만원, 혈액검사 하면 10만원, 이런 식으로 돈이 아주 쭉쭉 붙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해도 비싸다고 내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진료 내역을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테크니션 선생님 입장에서. 금액을 수납할 때는 다음 진료 예약, 혹시라도 재진이 잡혀 있다거나 하면은 애초에 물어봐서 예약을 같이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 요새 많다 그랬죠. 문자를 보내거나 해서 계좌번호를 보내드리는 게 좋고, 그리고 수납을 하기 전에 그 약을 이제 드려야 되고, 복용 방법 설명해 줘야 되죠. 뭐 기본적으로 평소에 약을 먹고 있는 분이라면 상관없지만, 가루로 된 거 뭐 물에 타가지고 입 옆으로 흘려주세요, 알약은 투약기로 해주세요, 입에 넣고 이렇게 하고 코 한번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설명해줘야 되죠. 하루에 2번 주시고, 식후에 주시고, 심장약이나 이런 애들은 또 식전에 먹어야 돼요. 식전에 주시고, 또 어떤 약은
따로 주면서 몇몇 물약은 먹는 간격이 또 달라요. 겹치게 먹으면 안 돼요. 먹는 거, 밥 먹는 거랑 다른 약이랑 겹치면 안 돼요, 시간이. 그래서 그거 다 하기 2시간 전, 2시간 후에 먹어야 되는 그런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설명하고, 다음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보건사가 하는 영역으로 맞는 것은, 자, 일단은 동물보건사가 못하는 게 뭐 있죠? 미국이든 한국이든 테크니션이 절대 못하는 영역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진단 내리는 거예요. 검사 결과를 딱 보고 얘는 당뇨병입니다, 얘는 신부전입니다, 얘는 디스크입니다, 이런 진단은 못 내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약을 처방하는 거예요. 얘는 뭐 설사를 하니까 설사약이랑 항생제를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방을 못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집도하는 거는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수술 집도는 수의사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한국, 미국 둘 다 할 수가 없어요. 약물 복용 방법은 어떨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백신 접종은 어때요? 백신 접종은 주사를 놓는 거죠. 이거는 침습적인 의료행위죠. 침습적이라는 거는 뭐 주사를 놓는다든지 바늘로 찌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살을 파고들어서 약간 손상을 입히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침습적인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보건사가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침습적 의료행위도. 이게 한국이랑 미국이랑 다른 부분이에요. 자, 기타 미국에서는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되고 마약류도 테크니션 선생님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약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금고에다 보관을 하죠. 그래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이 수의사랑 테크니션이에요. 그래서 테크니션 같은 경우는 자기들한테 발급되는 카드라든지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카드로 딱 해갖고 그 안에 있는 마약 같은 거 해서 본인이 주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거를 처방을 하는 거는 보통 수의사가 하게 되고, 그냥 주사한다든지 아니면 응급 상황, 마취 상황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주사할 수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고, 한국은 어때요?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크니션 선생님이나 동물보건사 선생님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침습적인 의료행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나라는 지금 안 돼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되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침습적이라는 거는 주사 놓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주사라는 게 근육 주사라든지 피하 주사 같이 이렇게 살에 놓는 주사도 있지만, 또 무슨 주사가 있어요? 정맥 라인을 잡아서 정맥에다 놓는 주사도 있죠. 이거는 사실 그렇게 위험한 주사는 아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물보건사가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약을 먹인다든지 경구로 투여한다든지 이걸 바른다든지 귀에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을 투여하는 건 괜찮지만, 주사 형태로 하는 거는 이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요게 사실은 동물보건사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보셔도 돼요.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면은 수의사가 그냥 6시간에 한 번씩 주사 놔주시고 관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처방만 해주고 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만약에 이제 입원해 있는 강아지가 있다, 그럼 약을 먹인다기보다는 보통 주사를 놓죠. 그쵸? 주사를 4시간, 6시간마다 한 번씩 놓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수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동물보건사의 어떤 진료 범위가, 어떤 진료 보조 범위는 미국에 비해서 좁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또 동물보건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건 뭐죠? 약 주고 설명해주고 위생관리해주고 업무관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보호자 교육도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전문 자격증을 따고 나서 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2년 공부, 길게는 2년에서 4년제 대학이니까 4년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전문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교육의 영역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뭐 관리해야 될지, 기본적으로 약품 관리, 약물 먹이는 거, 그리고 가서 뭐 수술 끝나고 나서 주의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재진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집에서 어떻게 뭐 식이 관리 같은 거 해줘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여러분 뭐 영양 같은 거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 띄어쓰기 안 한 게 좀 있어서. 네. 자, 금액 정산시 금액이 맞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정산이 되게 중요하다고. 수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 금액이 안 맞으면은 누구부터 의심해요? 테크니션부터 보통 의심해요. 왜? 접근하는 사람이, 수의사는 보통 이제 돈 하는 거에 왔다 갔다 잘 안 하죠. 원장 아니면 테크니션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안 맞으면은 의심을 많이 하고, 지금은 테크니션이, 지금은 동물보건사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테크니션이 어때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와서 다 할 수 있는 직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가서 자격증을 따고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 자격증을 따고 가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을 다 받고 온 사람들이 테크니션을 하는 거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어때요? 무자격자들이 많아요. 그냥 고등학교 보통 졸업하고 오는 사람들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다 고등학교 갓 졸업한 뭐 20살, 21살 되게 어린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약간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테크니션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생깁니다. 절도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자격증을 따고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우랑 어떻게 비교하는 거는 되게 예의가 아니지만, 동물병원 원장의 입장에서는 테크니션의 그런 사고가 전에 있었으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애초에 불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산이나 수납할 때 항상 주의하세요. 꼭 주의하시고, 금액 안 맞는 거 있으면은 꼭 찾아보고, 정 못 찾겠으면 절대 숨기거나 그렇게 뭐 하면은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꼭 가급적이면 그냥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 보건사에게만 말하고 수의사에게는 일단 보고하지 않는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수납이나 이런 거는 동물 보건사 쪽에서 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원장님에게 보고를 하세요. 혼날 걸 각오하고라도. 잘리는 것보단 나아요. 잘리든지 소문 이상하게 나는 것보단 낫습니다. 이거는 맞는 거 고르는 거구나.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아니고, 다른 업체 등의 미수금을 빨리 결제받아 비는 부분을 채워난다. 이런 돌려막기 해도 안 되죠. 이게 정답이죠. 일단 무조건 빠진 것을 찾아보고, 도저히 찾지 못하면 선임 테크니션이나 원장님에게 보고한다. 선임 테크니션에게 보고해야 되는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병원이 크거나 그러면은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선임 테크니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본인 스스로가 프로토콜이나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고가 전에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걸 공개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공개해서 얘기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순환을 보는 사람이 왔다 갔다,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그거 아까 다른 테크니션이 결제했는데,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꼭 다른 테크니션한테도 얘기를 해야 돼요. 도저히 못 찾으면 진짜 원장님한테 이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소액의 경우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넘어간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5,000원 비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다가 우리 깐깐한 원장님께서 5,000원 어디 갔어? 하면은 이제 범인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안 그랬는데, 나는 진짜, 여러분들 이제 일하다 보면 진짜 난 아무 잘못도 없는데 5,000원 비는 경우가 생기죠. 근데 이걸 보고를 안 하고 뭉개고 넘어가면은 여러분이 의심을 맨 처음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5,000원 빕니다, 10,000원 빕니다 하고 하면은 이거는 실수로 넘어가지만, 이거를 여러분이 뭉갰다 그러면 이거를 떼먹는 거 아닌가 하고 의도성을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겠죠? 전화 응대 시 일반적인 안내사항이 아닌 것은, 자, 전화 응대하면 별 전화가 다 온다 그랬죠? 제일 많이 묻는 게 뭐라고요? 진료시간. 주차되나요? 어떻게 가나요? 의선생님 계세요? 그런 것들 일반적인 안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료시간 주차 가능 여부, 원하는 시간대에 그 수의사님 있나요? 오시는 길, 원장 수의사가 졸업한 학교 이름은 필요가 없겠죠. 자, 다음날 수술인 환자에게 전화해서 안내해야 될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해피콜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해피콜은 언제 제일 많이 한다고요? 일단은 백신 맞고 돌아갔을 때 애기 건강한지, 특히 첫 백신, 그죠? 그 다음에 다음날 이제 수술이 있으면은 입원을 한 상태면 관계가 없죠. 밥만 안 주면 되니까. 그런데 다음날 와서 중성화를 할 예정이다, 뭐 스케일링을 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마취가 개입이 되면은 무조건 절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수술 전에 절식해야 됩니다, 수술 12시간 전에 뭐 절식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내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수술 전 절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식 안내를 꼭 해줘야 돼요. 절식 안내 안 해주고 다음날 뭐 먹고 왔다 그러면 그때 얘기했잖아 이러면 안 돼요. 그 전에 옛날에 상담받을 때 얘기했잖아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거는 병원이 사실 잘못한 거예요. 병원이 전날에 한번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술 예약이 다 촘촘하게 잡혀 있는데, 그리고 수술을 위해서 다 준비해놓고 수의사 이제 시간 딱 맞춰놓고 했는데 절식 안 했는데요. 그럼 이제 사고 생기는 거죠. 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49문제 한번 쭉 풀어봤어요. 난이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난이도 어렵진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범위라는 게 지금 이렇게 막 공통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가르쳤던 부분 그런 데서 제가 이제 좀 임의로 내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괜찮은 문제 같은 걸 제가 입수하거나 하면은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